권리로 변환되니까 여기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여기서부터 안 해준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맞아요? 일반인들이 보시기 맞냐고요. 규정이 없으면 뭘 만들었어야죠. 이건 국회의원들이 잘못이죠. 안 만들어주시니까 국회의원들은 개포 1단지 입주 전에 세금은 5억, 입주하고 팔면 세금이 1억. 4억 차이. 왜? 장기부 특공비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게 문턱 효과가 생기면 안 되죠. 똑같이 이긴 하는데 왜 세금이 4배, 5배 차이가 나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어디서? 방송에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 방송에서 출연하시고 라디오에서도 많이 출연하셨는데 정말 어렵게 보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안순환 세무사님을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순환입니다. 사실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세무 포럼을 가져서 발제자로 제가 지금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민주당하고 여당에서는 저희가 직접 가서 해보긴 했지만은 지역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 쪽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사실 재건축 사업인데 이걸 주제로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교수님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발표할 내용이었는데 제가 제안을 받은 것이 아마 일주일 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주로 실무적 관점에서 보는 내용이고 처방도 제가 실무적 관점에서 보는 처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입법을 할 때는 교수님이라든지 입법 전문가들이 논리를 더 찾아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그리고 또 강의하면서 가장 아쉽게 느낀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요. 부동산 거래의 70%가 약 주택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70%는 주택인데 그 중에 80%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양도소득세에서도 가장 쉬워요. 가장 쉽습니다. 왜? 살 때 형태, 그 다음에 팔 때 형태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운 게 아파트예요. 왜요?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살 때 형태가 다르고 공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완성된 주택이 서로 달라버립니다.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세제 모순이 발생하는데 그걸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세제 측면에서 보는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도정법에 관련돼 있는 1+1과 관련된 이 부분이 세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강의하려면 2시간 정도 분량이 있는데 주최 측에서 25분 만에 끝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제를 전체적인 흐름 한 번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 가지고 그래서 좀 포럼에서 칠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정법에서 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하고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직접적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인데 주로 재건축 사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재건축 사업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기반 시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단독주택, 무허가주택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들은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 기반 시설을 정부에서 해주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처럼 이렇게 전체 공동주택이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고 일반 단독주택과 섞여 있는 데는 보통 재개발 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원래 소규모 정비 사업도 도정법에서 같이 하다가 요게 지금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떨어져 나와서 4가지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4가지 사업이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요거와 관련돼서 사업 절차 중에 여러분이 참고로 꼭 기억하실 것이 쭉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우리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업시행인가예요. 이 사업시행인가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현재 있는 조합원이 1000세대가 있었는데 요거를 1500세대로 지어서 조합원한테 1000세대를 주고 그 다음에 500세대는 일반 분양에서 건축비 충당을 할 텐데 개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를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관리 처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관리 처분은 결과적으로 종전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고 새로 완성된 부동산을 내가 받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 권리가 주어지는 형태가 관리처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세무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 관리처분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이 왜 법적으로 중요한지는 다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보통에 우리가 건설회사에서 일반들한테 분양해 주는 거는 건설사에서 지어서 분양을 해 주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지어주냐? 누가?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언제 취득이 되느냐? 원래는 건설회사에서 지어준 아파트들은 내가 잔금일과 준공일 중 늦은 날 돈을 내가 다 내야지 내 집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내 집을 짓기 때문에 돈 내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완성이 되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준공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 집이 되는 거고 법률적으로 내 집이 되는 것은 이전 고시 다음 날 법률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 준공하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법은 사업시행 절차가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사업시행 인가라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 여기는 없어요. 예, 관리처분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건 빨리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신청 받아가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때 관리처분까지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계를 축소시켜서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분양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절차를 생략했다. 그래서 여기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과 똑같은 효력이 사업시행 인가에서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 개념을 여기서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권리라서 주택이 아니었어요. 즉 관리처분이 떨어져 버리면 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양도를 해도 비과세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투기의 원상이 됐던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때도 부동산 투기가 또 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이걸 주택수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떨어지면 권리가 돼서 주택으로 안 보다 보니까 2주택자가 1주택 비과세 받는 모순이 발생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투기의 원상이 돼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주택수에다 포함시키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주택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어쨌든 요게 소규모 정비조합 것도 2022년부터 주택수에 다시 포함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핵심이, 오늘 핵심이 여기에요.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관리처분 떨어진 날부터 여기까지는 철거일까지는 주택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2주택을 세워서 이사 가는 데까지 2, 3년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은 관리처분이란 보이지 않는 법률적인 처분이 떨어졌지만 주택의 상태는 그대로 존속해 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거래하더라도 관리처분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대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토지 건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현상은 그대로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철거가 되면 그때부터 주택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우리 세법은 어떤다고요?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려요. 권리로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이 떨어지면 다시 부동산은 다시 와요.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이 여기에 주택일 수도 있지만 재개발에서는 여기에 나대지도 되고 상가도 되고 공장도 되고 다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권리로 바뀌었다가 준공이 떨어지면서 다시 부동산에 돌아오다 보니까 세법에서 이걸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부동산,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입주권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요게 세무상 어떻게 달라진가를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관리처분 계획도 지금 권리 변환일도 재개발 사업은 변동 없이 계속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었어요. 보시면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을 모법으로 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인가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 7월 1일부터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시행 인가일로 바뀝니다. 똑같이 재개발처럼 바뀌는데 똑같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이걸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세법의 성질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발견해서 2005년 5월 31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지금은 똑같이 권리 변환일을 관리처분 인가일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권리가액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양가와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종전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내 종전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먼저 해두게 됩니다. 이때 가치평가의 감정가액은 시장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간의 어떤 비율을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시가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고발해서 비례율이라는 것을 산정을 해도 되는데 비례율은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분에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얼마 비율대로 상승될 것인가. 당연히 100% 이상 비례율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겠죠. 네, 꼭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같이 하락이 생기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즉 비용 대비 수익이 덜 발생하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셔서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비례율이 100% 이상 나옵니다. 내가 감정가액이 4억이 나왔다. 비례율이 150%다. 그러면 곱하기를 하면 그 6억의 내 권리가가 산정이 되는 거고요. 이 권리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그거를 대비를 해서 아파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더 비싸면 분담금을 내게 될 거고 더 싸면 내가 청산금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권리가액이라는 걸로 기준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부터 볼게요.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는 원래 비과세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99년도에 어떤 분이 대법원에 가서 소송을 합니다. 아니 주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 한 채씩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비과세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왜 권리로 받겠다고 그래서 비과세를 안 해줍니까? 물으니까 국세청에다가 물었더니 국세청에서는 저희는 규정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 왜 규정이 없단 말이냐? 예, 그때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입주권이라는 것은 이 입주권은 권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에 대한 규정을 주택의 규정으로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과세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 한 채는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누구나 비과세를 해주는데 주택이 이렇게 갖고 가다가 여기서 권리로 변환되니까 여기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여기서부터 안 해준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맞아요? 일반인들이 보시기 맞냐고요. 규정이 없으면 법을 만들었어야죠. 이건 국회의원들이 잘못이죠. 안 만들어주시니까 국회의원들은 국세청은 못하는 거예요. 행정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법 만들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 시행이야. 만들어. 없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없는 법이 만들어져서 155조 16항의 특례 규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의 특례예요. 그때 판례가 나오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깊이 있게 법을 생각 못하고 비과세 규정이라는 규정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어? 요때 팔면 비과세인데, 자, 여기서 파라고 할 때, 여기서 파니까 비과세가 해주긴 해줘. 해주긴 해주는데,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아야 돼. 다른 주택은 없어야 될 것, 없을 것, 요렇게 단서를 달아놔버렸어. 이 달아놔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시적 1세대 주택이 안 돼버리죠. 자, 여기서 팔면 이제 일시적 1세대 주택인데, 여기서 팔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또 이제 가서 비과세가 안 되니까 또 가서 싸웠죠. 대법원 가지고 뭐라고 그래? 국세청 왜 이거 안 해줘? 지금 법을 만들 때 다른 주택은 없을 것 요렇게 해놔서 못 해줍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래? 야, 요 말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비과세 해줘.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요게 들어갑니다. 비과세 특례가 들어가요. 요게 규정이 없어도 대법원 가면 다 깨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깨져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어디서? 이거는 입주권이 아니라 주택하고 똑같이 취급했으면 돼요. 왜 달리 취급했냐고요. 자, 지금 달리 취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 그러면 내가 여기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 때는 요건 비과세 해줘요. 비과세 해줘요. 근데 관처가 나서 여기서 양도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주택이 아니고 입주권이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해줘요, 지금. 요게 대법원 판례에서도 안 된다니까, 이게. 자, 보세요. 장기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활성화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해주는데 관처가 떨어지는 순간 비과세 안 된다니까. 더 하나 볼까요? 상속주택이 있어요, 상속주택.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집이 두 채가 됐어. 두 채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을 팔 때는 이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줘. 근데 어째? 여기서 관처가 난 다음에 팔면은 안 해줘. 왜 안 해줘요? 주택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다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동거분양 합가 어머님 모시고 내가 살았는데 집 한 채도 효자니까 비과세를 해줘. 근데 여기서는 비과세 해주는데 여기서 안 해준다니까. 여기서는 효자인데 여기서는 효자가 아니에요? 불효자로 바뀌었어요? 합리적 차별, 합리적 평등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까 우리 김병훈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자, 일반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여기 일반적입니까? 세법을 가르치는,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 공부도 하시고 전부 전체 국민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법을 왜 이렇게 만들고 해석을 할까? 저희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좀 답답해 죽겠는데 안 고쳐준다니까, 이거를. 당한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이거. 당한 사람만 당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지금 문제입니다. 자, 관리처분 떨어지는 순간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라는 특례 규정을 따로 만들어놨다. 따라서 관처 전에 무조건 팔아야지 관처가 나는 순간에 내가 비과세 받던 것이 다 비과세가 배제돼 버린다.
이걸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살다가 재개발 재건축 됐는데 환차가 났어. 내가 지금 사는 형태에 문패라도 붙여놨어요. 환차가 났으니까 이거는 비과세를 배제당합니다.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냐고요. 여러분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딱 팔았더니 비과세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전 재산의 70%가 다 부동산이고 주택인데 여기서 세금 안 내면 비과세가 된다는데 2억이 나와버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걸리면 지금 4배, 3배 나온다니까. 폐가 망신해요. 이게 세제가 이렇게 가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폐가 망신해요. 돈을 더 벌어서 차등이 돼서 세금 좀 더 내는 건 이해가 되죠. 안 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첫 번째. 지금 보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3년 안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하면 되는데 혼인 동거분 합가 상속주택 농어주택 5년 장기임대 조합원 입주권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체 비과세를 안 내줘. 근데 이건 내줘.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오는 요것들은 주택수에서 다 빼줘. 또 규정 근거 없어요. 행정해석으로 빼줘요. 행정해석으로 빼주고 있다. 무슨 근거로 빼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온 거 빼주라는 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빼주고 있어. 그래서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문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바로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배제돼 버려서 1주택 플러스 1주택과 똑같은 차원에서 조합원 입주권도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체해서 해주는 거니까 요거는 세법을 특례로 잘 둔 것 같아요. 요거는 잘 둔 것 같은데 다음 문제가 이제 문제예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행 기간 중에 대체 취득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내 집이 재개발 재건축 되다 보니까 내가 공사 기간 중에 잠깐 나가서 살 집이 필요하겠죠. 그 살 집을 내가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비과세를 해주는데 거기에 요건이 법률적 요건이 법률적 요건을 정해놓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재개발 재건축 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으면 사업시행 인가 떨어진 날부터 대체 취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후에 해야 돼요. 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걸 이후에 대체 취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사가 끝나면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이사 가서 요 집을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 해줄게. 두 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요게 대체 취득을. 옛날에는 국세청에서는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이때 집이 한 채만 있으라는 거예요. 한 채만. 근데 심판원에서 최근에 나온 심판원에서는 요때가 아니라 대체 취득한 집을 살 때 이때 집이 한 채만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뜻 같아요. 여기서 살다가 내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니까 지금 만약에 요 집을 갖고 있더라면 요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지 왜 이 집을 샀냐 이 말이겠죠. 그렇죠? 집을 갖고 있다가 요 집이 재개발 재건축 되니까 B로 이사 가면 되는데 B가 있는 상태에서 C를 또 샀으면은 요 놈을 팔았을 때 세금 냈다 하더라도 요거는 인정 못 해주겠다는 취지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성남에 있는 집이에요. 요 집이 부산에 있어요. 내가 부산에 이사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이 집은 내가 있다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팔았다고요, 지금. 팔아버렸어. 그러면 요거 양도 1년제는 A와 C밖에 없죠. A와 C 갖고만 따지는데 왜 여기서 사업시행인가일 왜 대체취득 현재 1주택자를 요구하냐는 거죠, 이게. 법에 없어요. 법에 없어요. 입법 취지가 그러면 법에다 넣어서 해야죠. 행정해석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행정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비과세 쪽에서 지금 두 개의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발생을 했어요. 제가 재개발 재건축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흥분돼요. 억울해요. 제가 봐도 억울해요. 말이 안 된다니까. 논리에 맞아야지 제가. 논리 안 맞으니까. 근데 우리 이광재 지역위원장님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하시고 천재다 천재요 이거를. 법을 고칠 중에 최고 먼저 고쳐야 할 법이 이 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법부터 고쳐야 돼요. 진짜 더 말이 안 되는 거 보실래요? 잘 보세요.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완성이 됐어요. 그럴 때 비과세 받을 때 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도 다 보유기간 통산해줘요. 그 다음에 완성된 집도 다 통산해줘요. 보유기간을 다 통산해준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신규 취득하면 어떻게 되느냐? 준공일로부터 계산해버려요. 준공일로부터.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보실래요? 이게 아크로 땡땡 아파트. 서울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아파트예요. 김 이사가 2005년 3월 달에 사고 이 부장은 2005년 7월 달에 사서 서로 13년 갖고 있다가 20억씩 남았는데 김 이사가 낸 세금은 8천만 원. 이 부장이 내본 세금은 8억. 10배를 냈다고요. 어떻게 세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이 13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똑같아요. 근데 10배 차이가 났어. 이게 말이 돼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김 이사는 권리변환을 이전에 취득했으니까 취득시 기산을 여기서부터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 부장은 어디서부터 기산해요? 준공부터 기산하잖아요. 10개월밖에 보유기가 안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권리를 취득했는지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그냥 팔잖아요. 그냥.
옆에 우리 김 이사님이 세금 8천만 원 나왔다니까 나도 8천만 원 나오고 팔았더니 8억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버린다니까. 아니, 지금 이런 거 한번 걸리시면 70세 넘으신 분은 수명이 무조건 5년 단축되세요. 무조건. 제가 보장합니다. 보장해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 차익에서 기가 막힌다니까. 자, 보세요. 관처가 떨어지잖아요. 중권 떨어지기 전까지는 입주권이라고 그러니까 양도를 하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여기 관처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만 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발생한 이후 양도 차익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준다니까. 안 해준다니까. 이걸 왜 안 해줘요? 권리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권리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안 해주려면 똑같이 안 해줘야지. 이거는 완성된 다음에 팔았어요. 완성된 다음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전체 양도 차익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다 해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공사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까지 다 됐죠. 다 됐죠.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관처일과 준공일 사이에 양도를 했거나 여기에 취득을 한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어. 근데 왜 문제가 발생했어?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전주택에서 관처일까지 모두 부동산을 취급하다가 관리처분 계획 떨어지면 부동산상 권리로 바뀌어버리고 다시 준공이 떨어지면 부동산으로 또 바뀌었다는 겁니다. 도정법은 이거는 환지로 봐요. 환지, 입체 환지. 환지는 뭐예요? 종전 부동산이 새로운 부동산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죠. 거기는 환지 정지가 지정됐다고 권리를 보질 않아요. 계속 부동산으로 보지. 여기서 미스가 난 겁니다. 세법상 미스가. 여기도 부동산, 여기도 부동산, 여기도 부동산이야 맞는 거예요. 하등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다 해결됐어. 근데 여기는 부동산을 갖다, 여기 권리를 갖다, 여기 부동산이래. 자, 조합원들은 갖고 있는 땅이 내 땅 아닌가요? 원조합은 누구 땅이에요, 그거는? 내 땅이잖아요. 내 땅에 건물이 짓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공존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권리로 다 바뀌어버렸냐는 거지. 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유권 해석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10배 세금 차이가 나버리고 개포 1단지 2023년 11월 30일 날 입주했죠? 입주 전에 세금은 5억, 입주하고 팔면 세금이 1억, 4억 차이가 나요. 왜? 또 그거 똑같아. 장기부 특공제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게 문턱 효과가 생기면 안 되죠. 똑같이 이긴 하는데 왜 세금이 4배, 5배 차이가 나냐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 도정법에서는 이걸 환지로 보는데 우리 세법은 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이렇게 봐가지고 도정법과 달리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 거기서부터 다 지금 비과세 문제가 발생했고 양도차익 문제가 다 발생했습니다. 처음과 끝은 양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공사기간까지 다 플러스가 됐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이거를 환지로만 보면, 환지로만 보면 다 해결되는 건데 환지라고 해놓고 환지로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세법상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1+1이 왜 문제가 생기는가 볼까요? 자, 1+1은 전용 면적이 크거나 권리가액이 남으면 하나를 더 주는 겁니다. 하나를 더 주는 취지는 뭐예요? 이 큰 것 가진 사람들이 빨리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걸림돌을 안 되려고. 그래서 하나를 더 줬더니 어디서 걸림돌이 생겨버려? 이제 이게 두 채가 생겼죠. 두 채가 생기니까 1주택자가 1 입주권을 가졌으면 아까 3년 안에 팔면 비과세 됐죠. 근데 1+1로 사버렸으니까 두 채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안 돼. 예. 거기도 안 될 뿐더러 아까 대체 취득했을 때 또 비과세 해줬죠. 그죠? 한 채로 입주권이 바뀌었으면은 중간에 대체 취득하면 그것도 또 비과세 해줬잖아요. 1+1로 바뀌어버리면 그것도 안 해줘. 가장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작은 거를 이전 고시일로부터 3년 안에 못 팔게 돼 있어요. 못 팔게 돼 있어. 근데 자, 어떻게 돼요? 이건 작은 거잖아요. 60제곱미터 이하짜리잖아요. 그러면 1+1의 원래 거는 큰 거잖아요. 원래는 50평, 나는 요거 25평짜리 받았더니 25평짜리를 3년 안에 못 팔아. 그러니까 내가 큰 것부터 팔아야 돼. 큰 것부터 파니까 어떻게 돼요? 비과세가 안 돼. 다주택자 중과세 걸려버리면 중과세 돼. 어떻게 돼?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두 채 가가지고 준공 떨어지자마자 종부세가 2개가 돼버려, 이제. 중과세가 돼. 그러니까 어쨌어. 한 채를 더 줘갖고 빨리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벌리려고 했더니 세법에서 다 막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럼 뭐예요, 해법은? 작은 거 하나를 주택수에서 빼주든지, 요거를 먼저 팔 수 있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왜 줬다가 다 막았어? 이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걸림돌이라고 그러죠? 디딤돌이 아니에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1+1을 관리처분 했다가 조합에서 나중에 알아가지고 조합원들이 알아가지고 다시 관리처분을 다시 합니다. 1+1에서 오늘 빼요. 다 사람들이. 더 큰 걸로 가버리고. 1+1이 능사가 아닌데 도정법에서 요거를 해결해 주시든지 세법에서 작은 거는 주택수에서 빼주든지 이런 특례 규정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제로 이렇게 문제점을 제가 일단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저희들끼리 토론하면서 또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